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END, 즉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7번째 순서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엔드 이니셔티브를 제시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핵미사일 고도화 중단,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기존 3단계 해법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핵 보유국임을 강조하는 북한을 향해 유연한 접근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복귀했다고 선언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비전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습니다.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에서도 AI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가 주도할 기술 혁신은 기후위기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하고 또 새로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20분간의 기조연설을 마친 뒤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우즈베키스탄, 체코 정상과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뉴욕 현지에 있는 외교 안보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순방 이틀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뉴욕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네, 재집권 이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종 전쟁 때 유엔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7개 전쟁을 끝냈다며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는 물론 관련 이슈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백대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재집권 이후 5년 만에 유엔 총회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직격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자신은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는데 유엔은 전쟁 때 뭘 했느냐며 문제 해결보다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Tremendous potential, but it's not even coming close to living up to that potential. For the most part, at least for now, all they seem to do is write a really strongly worded letter. 러시아를 향해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관세 폭탄을 부과할 것이라고 재차 엄포를 놨습니다. In the event that Russia is not ready to make a deal to end the war, then the United States is fully prepared to impose a very strong round of powerful tariffs. 중국과 인도 등에 대해서도 전쟁 자금원이 되는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해주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들에겐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거의 1시간 동안 마이크를 잡았음에도 북한 김정은과 비핵화 이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기 행정부에선 4번의 유엔 총회 연설 가운데 3번이나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언급했는데 최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급 자체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뉴욕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네, 130여 개국 정상급 지도자가 모인 유엔 총회장 안팎에서 예상치 못한 해프닝도 잇따랐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차량 행렬로 인한 도로 통제로 뉴욕 거리 한복판에서 기다려야 했고 총회 연설 직전 자막기가 고장나 정상들이 당황하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이어서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던 마크롱 대통령. 맨해튼 거리 한복판에서 경찰 통제선에 가로막혔습니다. I go to the French embassy. No. I'm sorry, President. I'm really sorry. It's just that everything's frozen right now. 트럼프 대통령 차량 행렬로 도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마크롱 대통령 일행도 멈춰선 겁니다. 답답한 마크롱이 직접 트럼프에게 전화까지 해 상황을 알립니다. How are you? Guess what? I'm waiting the street because everything is frozen for you.
통제는 곧 풀렸지만 마크롱은 약 30분간 뉴욕 거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은 트럼프에게도 발생했습니다.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유엔 총회장으로 이동하려는데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멈춰섰고 두 사람은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기조연설을 할 때는 연설 자막기가 작동하지 않아 농담으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And I don't mind making the speech without a teleprompter because the teleprompter is not working. That whoever's operating this teleprompter is in big trouble. 하지만 곧이어 내가 유엔으로부터 받은 건 멈춘 에스컬레이터와 고장난 자막기라며 유엔의 운영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마쳤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7번째로 연단에 올라서 우리 시간 새벽으로 네. 2시 전후로 20분 동안 연설을 했고요. 그 연설 동안 박수는 3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각 정상한테 배분된 시간이 15분입니다. 예. 물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56분을 써버리긴 했지만 예. 한 20분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좀 길게 했고요. 박수 나온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는 어쨌든 다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라는 그 첫 대목에서 박수가 나왔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얘기를 나눌 북한에 대한 3대 원칙 그 부분이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한국이 가겠다. 이제 전반적으로 뭐 지금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예. 연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한반도 정책 구상이 담긴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합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의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라는 3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냉전 끝내겠다라는 보관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 여러 가지 질문이 자꾸만 드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가 또 네.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좀 밝혀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이 순서가 혹시 있는 건가? 그러니까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교류가 돼야 관계 정상화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비핵화. 이거는 이전에 보수 정부랑은 굉장히 다른 접근이죠. 보수 정부에서는 비핵화를 맨 앞에 뒀고 네. 그다음에 교류가 비핵화가 일정 수준 진전이 돼야 뭐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 순서를 바꾼 바꿨죠. 것인가? 네.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관계 정상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냥 우리말로 한국말로 하면은 관계 정상화가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현재 남북 관계가 워낙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뭔가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예. 근데 이게 영어 표현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영어로 normalization이라는 예.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외교 관계를 정상화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가 외교 관계가 없는데 네. 그것을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이 예.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의도해서 만약 그렇게 썼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북한이 김정은이 2023년 12월에 8기 9차 전원회의 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예.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부 뭐 정동영 장관도 그 두 국가론을 수용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겹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게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 명백하게 남과 북은 국가 관계가 아니라고 적었거든요. 예.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그 잠정적으로 예. 형성되는 특수 관계다. 그리고 또 헌법 3조 잘 아시는 헌법 3조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그렇기 예. 때문에 만약에 북한을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국가로 우리가
그렇게 간주를 한다면 이게 헌법 조항도 그렇고 기본 합의서도 그렇고 이거에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국가론에서도 짚어주셨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비핵화보다 먼저 관계 정상화를 한다면 이 표현을 쓴 것을 보고서는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그 해석도 가능한데 그래도 저는 일단 비핵화를 언급한 거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워낙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이게 반응을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예. 매우 비판을 하니까 비핵화라는 목표를 밝힌 것은 중요하다. 근데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한 게 정부에서 나오는 이 3단계론이라는 게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번에는 중단, 영어로 stop이라는 표현이 쓰였던데 예. 중단이 아니라 처음엔 동결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축소, 폐기였다가 지난번 그 타임지와 인터뷰를 보면 중단, 군축, 완전한 비핵화를 했다가요. 이번에 보면은 중단, 축소, 폐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동결과 중단은 굉장히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동결은 우리가 핵 그 비핵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영어서 예. 죄송합니다. freeze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그냥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시설을 동결할지를 정하고 직접 가서 그 시설이 동결이 되는지를 직접 보고 검증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중단이라는 것은 영어로 stop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제 더 이상 뭐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일정 수준 더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만 하면 예.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타임즈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얘기한 걸 보니까 스탑이라는 표현만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해준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예.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데 북한 핵 문제는 우리의 문제긴 하지만 대화의 주체가 미국과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가 정확히 나오질 않습니다. 예. 그럼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3단계론을 얘기를 하더라도 미국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미국 측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조율된 형태에서 나오는 발언인가에 대한 의문도 좀 남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한 END 이니셔티브 각각의 글자가 갖는 구체적인 의미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북한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을 어떻게 네. 들었을지도 관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좀 어떻게 들었을까요? 뭐 얼마 전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아주 명백한 입장을 표명했죠. 무려 17,500자짜리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입장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축소, 중단 축소 비핵화라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북한도 네. 김정은이 얘기를 하면서 예. 이 3단계 비핵화로는 정확한 표현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역시 우리 북한의 무장 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온 예. 복사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거부를 한 것이고요. 일단 단기간이라도 어쨌든 네. 한국과는 어떤 의미 있는 대화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북한의 명백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유엔 연설에서 더군다나 비핵화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북한도 이번에 그 연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네, 근데 이에 앞서서 이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공동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공동 성명과 함께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이제 북한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꼭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예. 판단이 되는 게 왜냐하면 2018년에 싱가포르 합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좀 모호한 개념이긴 한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한반도에 대한 비핵화라고 썼죠. 분명한 것은 그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에 있는 핵만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발언이긴 하고 또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도 예.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만은 쓰고는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을 써도 저는 그게 크게 그렇게 문제는 있지 않다. 왜냐하면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 표현들을 썼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에 나섰는데 어떤 네. 한반도 문제라든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도 상당히 주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유가 무려 무엇입니까? 56분의 연설을 예. 했죠. 보통은 15분이 연설 기준인데 뭐 늘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넘어서 했고 예. 대부분 그 국내 문제와 자기 업적을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문제는 전혀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이것은 일절 없었죠. 왜냐하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다시 공을 북한한테 넘긴 거고, 미국한테 넘긴 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을 밝혔으니까 이제는
트럼프가 입장을 밝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이미 저는 협상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진행이 되고 있고 주도권과 의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도 조금 생각을 정리한 후에 다시금 거기에 대한 공개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검이 지난달 기소한 김건희 여사의 첫 형사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법원이 촬영을 제한적으로 허가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공개될 예정인데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기자, 네, 김건희 여사가 재판에 직접 출석을 할 예정이죠? 네, 김건희 여사 첫 재판은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오늘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구속된 뒤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처음입니다. 법원은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촬영도 일부 허용했었는데 이번에도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재판부가 공판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공개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법원 규칙에 따랐고 언론사들의 촬영 요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까지 공개될 전망입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김 여사를 구속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 8명이 재판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내일 기소 이후 처음으로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여사 측은 내일 특검 소환에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굳은 얼굴로 회의장을 빠져나옵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2+2 회담을 했지만 합의가 불발된 겁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각각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조직법을 분리할 수는 없잖아요. 운영이 여러 가지 처리할 거예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에 막혀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운영위와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안을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습니다. 거대 여당이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이에 맞서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법안을 줄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그거 지금 다 필리버스터 걸겠다는 입장인데 걸면 상대해줘야지. 여야 추가 회동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본회의 전 합의 가능성은 낮아 대치 전국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계획안을 기습 통과시킨 데 이어서 공수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정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장과 판검사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는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8가지 범죄만 수사 범위로 한정되는데 이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 시점에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건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공수처법 개정안은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야당 반발로 전체 회의 상정은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측은 조 대법원장이 5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재판과 관련해 불합리한 판결을 내렸고 이를 앞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회동을 통해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넉 달여간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없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또다시 청문회를 강행한 겁니다. 일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탄핵 가능성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 탄핵 요건은 직무 수행 중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여서 청문회 불응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원의 허가로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공개가 되는데 참 어떤 모습일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다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수용복을 입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예. 일상복을 입고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예. 속박기구인 수갑 등은 당연히 풀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소년범에 관한 특징은 있지만 어쨌든 김 여사는 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저희가 봤지만 어쨌든 수용 번호를 어떤 식으로 표시할지 예. 그 부분도 관심 포인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일상 사회생활과 달리 이제 화장이나 기타 염색 이런 것 등을 못하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그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법정 카메라에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어떤 모습으로 나올 걸로 좀 예상하시나요? 네, 저희 아마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듯이 예. 아마 그날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셨을 때에 아마 착장을 거의 그대로 네. 입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오고 아마 이 수용 번호는 따로 배지라든지 예. 아니면 명찰로 아마 대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특검 조사에서 진술 대부분을 거부를 해왔었는데 재판에 나와서는 어떤 얘기를 할지도 굉장히 좀 주목이 쏠리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특검 수사 때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히나 법정에서 어떤 특검 조사 때와 같이 진술 거부만으로 일관한다든지 아니면 진술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돼버린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재판장으로서는 유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제와는 달리 어떤 그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반박 또는 본인에게 유리한 증인이 있다고 한다면 증인 신청을 통해서 아마 증거를 그렇게 내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그동안 수사와 재판에 참석을 해오지 않았었는데 오는 26일 열리는 재판에는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후에 열리는 보석신문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내란 사건 재판이 직위원 재판부에서 있는데 이 부분은 오랫동안 좀 불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6일에 열리게 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왔을 때 거부했었던 부분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혐의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예. 첫 재판이기도 하고 이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최근에 보석을 신청했거든요. 예. 그래서 보석 신문이 함께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보석 신문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출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 가능성만 여쭤보신다고 한다면 좀 희박하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재판도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직도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봅니다. 그럼 어떤 다른 전략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보석이 아마 허가가 안 된다라는 아마 전제 하에서 예. 그래도 지금의 어떤
뭐 당뇨병이라든지 어떤 지병이라든지 이런 예.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아마 신청해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아마 지금까지의 재판 상태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의 자녀 학교 폭력 무마에 김건희 씨가 관여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이번 주 학폭위 간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특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특검법 제9조 3항에 따라 30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9월 29일이 기본 수사 기간 90일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에 앞서서 수사 기간을 한 번 연장을 한 건데 그 이유가 2년 전 불거졌던 김 여사의 학폭 무마 의혹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특검이 좀 지나치게 수사 대상을 확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특검의 명칭 자체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입니다. 지금 23년도 7월 달에 당시에 김승희 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당시에 김건희 씨와 김승희 비서관이 무려 13차례가 넘게 통화를 했었고 예. 그럼으로 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건데 당시 교육부 차관이었던 장상윤 차관하고도 김건희 씨가 8분이 넘게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은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으로 영전하는 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특검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결국 여당이 지금 법안으로서 처리를 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어떠한 혐의들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특검 밖에 있는 사건들 중에서 김건희 여사의 집사 게이트, 김예성 씨와 관련한 부분은도 지금 영장이 발부되는 가운데에서 영장 청구서에 김건희라는 이름조차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장 자체가 지금 기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마구잡이식으로 다른 사건들도 하는 것이 아닌가. 이 학폭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라든지 종묘에서 차담을 했다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짜잔짜잔한 사건들까지 하는 것이 과연 특검이라는 것을 법안으로 통과시킨 이러한 상황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30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압박하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가 마치 대법원의 판결을 미리 알고서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들이 좀 보여졌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안 나오시면 처벌받아요? 처벌받습니다. 불출석도 처벌입니다. 마일리지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퇴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탄핵이고 자료 같은 것이 구비돼야 되겠죠. 자, 이 청문회가 열리는 게 맞느냐, 적정성 문제는 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이성윤 의원이 얘기한 기본적으로 안 나오면 처벌받는다, 불출석도 처벌이다, 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설명 없이 불출석도 처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맞는 겁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면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면 처벌된다는 거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당국의 재량이 상당히 넓죠. 역대 아마 청문회 기관 증인 등이 안 나왔을 경우에 처벌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포인트는 뒤에 있는 거죠. 탄핵의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나가겠다. 탄핵 대상도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청문회 요건 관련된 건 뒤로 미루셨는데 실제 청문회 대상인지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인 법원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사법행정입니다. 재판에 관련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법행정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청문회 대상은. 그러니까 저 부분도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안 발의나 탄핵을 발의해 놓고 나서
그 해당 그 안건에 대해서 청문회 하는 건 몰라도 지금 이걸 청문회 대해서 할 수가 있나요? 저는 국정감사도 아니고 국정조사도 아니고 중요한 안건도 아니고 안건 자체가 없어요. 저 안건은 할 수가 없는 안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저건 청문회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물론 저희가 뭐 사법권 침해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과연 대법관 내지 대법원장 등을 불러서 별도의 사안 없이 저렇게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탄핵 운운을 할 수 있는 국가인가, 우리나라 국가가. 그래서 이게 상권 분립이라는 추상적 단어를 떠나서 국내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원을 압박하는 입법부. 그렇다면 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실제 2020년도에 있었던 7대5 파기환송,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이거부터 청문회 해야죠. 그때는 이건 10대2였잖아요. 그때는 7대5였는데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풍문이 많았잖아요. 김만배 씨가 몇 번 차지하고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먼저 청문회하고 그것부터 갈무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번 청문회 트리거가 된 게 조희대 회동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번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은 부르면서 유튜브 측 관계자, 열린공감TV 관계자는 물론이고 뭐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논란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청문회가 어떤 실체가 빠지고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의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뭐 이번 뭐 회동설을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던 유튜브 측이 제보자를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저 취재 첩보원이란 분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련자들을 전혀 부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는 전국 공무원 법원 본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이제 그분이 평소에 어떤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 성명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뭐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도 해가지고 이런 관련 발언들을 했다는 이유로 아마 이분을 증인 신청을 해가지고 한 내용인데 이 청문회 증인들을 신청한 절차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의 개입이 전혀 있을 수는 이게 이 안건 자체가 야당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통과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측 증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너무 이 형평성, 어떤 한쪽 방향의 목소리밖에 나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짚어주신 것처럼 이번 청문회 요구한 통과를 야당은 몰랐지만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몰랐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뭐 일단 국회의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장과 또 상임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 또는 당 지도부하고 사전에 좀 협의하시고 교감한 이후에 진행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분명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뭔가 많은 좀 물어볼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좀 인정이 대체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들이 지금 사법 개혁하고 조금 발맞춰서 가는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닌가? 특히 당 지도부에서도 추미애 위원장에게 당과 좀 상의하고 결정해달라라는 것을 또 별도로 요청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좀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들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 있다면 특히나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가는 과정은 조금 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청래도 말리지 못하는 추미애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가능성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추미애 의원의 뜻에 동조를 하고 있거나 뜻이 다른데 말리지 못하는 상황일 텐데 말리지 못하는 거라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 말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좀 전략보다는 감정이 앞섰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평가들이 나올 수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당내의 대체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이른바 윤석열 오빠 발언을 두고도 좀 논란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 제소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나경원 의원에게 모욕적으로 들렸을 수 있는 발언인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파장이 거셉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추미애 위원장이 윤석열 오빠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경원 의원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당시에 뭐 얘기하고 있던 안건이 전혀 상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이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오빠가 하남에 공천을 주고 정청래 오빠가 법사위원장을 시켜준 것입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좀 맞지 않는 표현들을 했죠. 그리고 불필요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추미애 위원장이 안 그래도 지금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이 국회의 관행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여당으로서 너무 이러한 뭐 닫혀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까 이제 김진욱 대변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 선거에 있어서 경기도지사 하마평들이 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자기 정치가 지금 너무 과해지면서 발언들도 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사과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가짜 뉴스에 근거한 의혹 제기로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갖고서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재판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헌재 권한쟁의를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게 사실 권력을 쥔 사람들은 싫어하죠. 권력을 쥔 사람들의 전횡을 막으려고 삼권 분립이 있는 거고 그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인 거예요. 근데 이제 권한쟁의 심판은 한계가 있는 것이 실제 법원에 제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기하면 또 엄청난 공격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야당이 또 제기하는 것도 역대 헌재 결정률을 보면 큰 실효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저기서 지금 전행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부분은 왜냐하면 대통령도 헌법에 규정된 권한이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실제 법적 판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국회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행사한다고 해서 그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다고 저렇게 전행을 하게 되면 그런 법적 판단을 못 받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심한 잣대다. 따라서 저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시민단체든 아니면 야당이든 좀 고발로 들어가서 분명히 법적 잣대로 이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마일리지를 쌓아가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저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것은 정치로 풀 필요가 없다. 저것은 사법으로 풀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앞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계속 흔들면 정말 흔들릴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정말 대쪽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행보를 보면 그 세종 무슨 컨퍼런스에서 또 여러 가지 멘트도 했고 출퇴근할 때 또 촬영도 허가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자 지금 여기서 물꼬를 터주면요. 일반 세력 있는 국민들의 경우에는 법원에 입법 청원할 겁니다. 나에 대해서 뭐 그 청문회 해줘, 대법원장 불러줘, 판사 불러줘. 나 재판이 잘못됐네. 이건 전부 다 국회로 달려가겠죠. 그다음 입법 청원도 하겠죠. 내 관련된 죄 이거 없애줘. 이거 그때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할 거죠? 저는 이 부분은 당장의 눈앞에 본인들의 이익에 뭐 초점이 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렇게 마구잡이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으로 출퇴근길 촬영도 허가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당당하게 나가보겠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야 뭐 그런 의지를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출퇴근길에 촬영만 허락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지금 사법부의 신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함께 하실 준비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된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 지금의 자리가 부적절하다, 빨리 사퇴해야 된다라고 요구가 나오는 것도 개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 신뢰를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한 그런 물음에 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이상 뭐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의 사퇴 요구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출퇴근 과정에서라도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하필 민주당의 사법부의 신뢰만을 저희가 천착해가지고 그것만을 회복해야 되나요? 지금 그간에 1심에서 예를 들어서 유죄 줬다가 2심에서 무죄 준 그 해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일반 또 상대방이 보는 사법부 신뢰는 또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 정파가 보고 그 담당자, 이해관계인이 보는 사법부 신뢰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 사법부 신뢰를 도대체 어떤 척도로 정해야 되나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이고, 아니 대법원장이 뭘 잘못했나요? 그다음에 지기현 부장이 여러 가지 재판 행태에 대해서 설령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고 쳐요. 대법원장이 거의 관여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이 법 체계상. 근데 대법원장한테 자꾸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김문수 전 장관을 만났습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전망이 좋은 자리랍니다. 예. 당내 여러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국정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서 힘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이 많아요. 마음고에 놓으니까 좋아요. 여유도 있고. 당내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또 문제를 잘 풀어갈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십니다. 여러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면서 받아들일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재현 변호사님, 이 시점에 장동혁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이 만났습니다.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가 됐기 때문에 조금은 늦은 감도 있다라고 장동혁 대표도 인정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오찬 이후에 김문수 장관의 정치 경험 그리고 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발언들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 당이 힘든 상황은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 계속 좀 이어져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힘든 과정에서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로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좀 나름대로의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들도 저희 당내에서는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저희가 이제 장 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전략이라든지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저희 당이 하나로서 공고해지는 데 있어서 좀 의미 있는 만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이 서울 강남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시절 다주택자의 고위공직자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부동산 대출 규제를 관장하는 자리에 오른 본인에겐 어떤 잣대를 적용한 건지 정민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산 자락에 자리 잡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5개 주차장 사이로 아파트 6개 동이 들어선 지은 지 30년이 된 아파트인데 서로 마주보는 2개 동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부부 명의로 된 아파트 2채가 있습니다. 2002년 155제곱미터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사서 거주하다가 2019년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같은 크기의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사들인 겁니다. 자기가 봐서는 이 집은 뭐 진짜 뭐 40, 50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찬진이 뭐 하면서 이 아파트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이 원장이 변호사 시절 구르몽지 강탈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400억 가까운 수임료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같은 단지 내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직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던 그가 참여한 기자회견에선 이런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고위공직자 임용 시에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대출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약속했던 이찬진 금감원장.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의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유 중인 강남 아파트 2채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지난 1년여 동안 6만 번 가까이 112에 허위 신고를 한 남성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술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전화를 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계산을 해보면 하루 평균 140번입니다. 허유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사복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한 남성을 애워쌉니다. 체포영장을 제시한 뒤 남성의 양팔을 붙잡고 집 밖으로 연행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약 1년간 5만 8,300번 허위 112 신고를 한 50대 남성을 체포한 겁니다. 남성은 112에 전화를 걸어 감금을 당했다고 했다가 지금은 아니라고 말을 바꾸거나 강제 연행돼 끌려가고 있다고 했다가 경찰이 시점을 물으면 10년이 됐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엔 나흘간 1,882번이나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 신고 전화는 코드 2로 분류돼 경찰관이 51차례나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3년부터 허위 신고를 반복적으로 해 총 56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상태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혼자 살다 보니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경찰에 전화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112 허위 신고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112 허위 신고로 인하여 실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네, 전 국민의 10%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에게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정작 소비 쿠폰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건지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정모 씨는 2차 소비 쿠폰을 받으려고 했지만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은퇴한 부모님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고배당 주식 때문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아직 학생이고 그렇게까지 금융소득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왜 대상자가 아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반면 수도권에 집을 4채나 가지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대상자에 포함되자 민망함을 표시합니다. 목동에 2채 있고 저기 신당동에 청계천에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집이 있어요. 이게 받는 게 많을 건가. 온라인에서는 수십억대 건물주가 소비 쿠폰을 받는 건 부당하다. 수십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은 받을 수 있다며 형평성을 지적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차 소비 쿠폰 지급 기준은 재산세와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그런데 아파트가 30억 원대 후반을 넘어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금융소득은 2천만 원, 건강보험료는 4인 가구 기준 51만 원, 연봉으로 치면 1억 7,300만 원만 넘으면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지만 소비 쿠폰은 유독 부동산 부자에게는 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소득을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한 거는 이 주식시장 활성화와 그 목적이 일맥상통한가 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각종 세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2천만 원도 10년 넘게 그대로여서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년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어제 인천에서 외국인들이 송편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전국 곳곳에서 벌써부터 추석 준비로 분주한데요. 그 현장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한 외국인이 직접 만든 송편을 접시에 담고 있습니다. 강좌에 참여한 또 다른 참가자는 강사의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꽃 모양부터 나뭇잎까지 참가자 손으로 직접 빚어낸 송편의 모양도 종류별로 다양했습니다. 이날 인천경제청 글로벌센터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석 요리 강좌가 열렸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한국의 추석 명절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겠는데요. 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을 배워보는 시간도 있었다고요. 네, 광주에서는 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전통 음식 체험과
차례상 차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 북구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외국인들이 추석 차례상 차리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절하는 방법과 술을 올리는 예법도 배워봤는데요. 이날 주민들은 추석의 의미와 문화를 직접 느끼면서 다가올 추석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정이 많죠. 한국 명절에 대해 배워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세찬 가을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는 오전부터 낮 사이 점차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호우는 서쪽 지역 중심으로 양이 많습니다. 경기 북부와 충남 서해안, 호남에 최고 100mm 이상, 강원 내륙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수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주의해야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에,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충청과 호남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많게는 50mm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에도 주의해야겠는데요. 서쪽 해상으로는 풍랑특보 내려져 있고요. 서해안과 강원 내륙에는 강한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전 29도, 광주 30도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의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충청 이남은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